7월 말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은 숨이 막힐 듯한 덥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빠져나갈 길 없는 두터운 수막 아래 잠긴 듯했다. 한지아는 무릉덩이가 튄 보도블록 위를 지친 걸음으로 걸었다.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는 이내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와 낡은 처마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대한그룹 전략기획실 직원으로서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 밤에 음산하고 뼈에 사무치는 차가운 공기는 왠지 모를 오싹함을 불러일으켰다. 스튜디오 아파트로 향하는 인적 드문 골목길. 어둠 속 어딘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불길함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붙었다. 지아는 손에 든 우산대를 꽉 쥐었다. 그녀의 시선은 길가에 쌓인 쓰레기 봉투들과 깜빡거리며 꺼져가는 네온 사인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유 없는 긴장감을 떨쳐내려는 듯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그때 그녀의 예민한 후각이 하수구 냄새와 비냄새 사이에 섞인 기이한 향기를 포착했다. 그것은 녹슨 쇠 냄새,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있는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비릿한 피 냄새였다. 그녀는 골목 중에서도 가장 좁은 길목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검은 어둠 속을 눈을 가늘게 뜨고 응시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낡은 벽돌담에 기대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고 그 사람이 내뱉는 거친 숨결은 차가운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하얀 입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쓰러진 남자는 곳곳이 찢어진 어두운 새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틈으로 깊은 상처들이 드러나 있었다. 흘러나온 피는 빗물과 섞여 바닥에 검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위독한 상태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안이 다가가는 순간 남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야수가 자신의 마지막 영역을 지키려는 듯한 날카롭고 흉포한 눈빛이었다. 육군 특수정보부대 대위 강도진, 과다출혈과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추격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수백 번의 사선을 넘으며 단련된 생존 본능은 누군가의 접근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게 했다. 그의 떨리는 손은 본능적으로 무기를 찾아 허리춤을 더듬었지만 그곳에는 차갑게 비어버린 총집만이 남아 있었다. 한지아는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는 평범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게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관찰했다.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없는지 확인한 뒤 천천히 몸을 낮췄다. 우산을 옆으로 치워버려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고 단호하고 전문적인 손길로 남자의 경동맥을 확인했다. 그녀는 가장 심각한 상처가 좌측 하복부에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총알이 여전히 박혀 있는 듯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 당장 지혈하지 않는다면 이 남자는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한 채 오늘 밤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다. 도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다 빠진 그의 손길은 낙엽처럼 가벼웠다. 그는 고통으로 이를 악물며 의미 없는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다. 지아는 흐릿해져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명료했다. 그녀는 지금의 최악인 상황을 알리며 잔인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했다. 여기서 이름 없는 들개처럼 죽고 싶으면 계속 반항해요. 하지만 살아서 복수든 뭐든 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내 도움을 받아요. 지금 이 거대한 도시에서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아는 있는 힘을 다해 도진의 거대하고 무거운 몸을 부축했다. 단단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그녀는 멀지 않은 자신의 아파트를 향해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가녀린 체구의 그녀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으나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미끄러운 바닥을 딛고 묵묵히 전진했다. 머릿속으로는 집에 있는 의료 도구들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어둠의 세계나
군대와 연관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를 집으로 들이는 것은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모하고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 그리고 어쩌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어떤 부분이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안의 아파트는 좁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켜지자 거실 소파에 눕혀진 도진의 처참한 몰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전문 구급 상자를 들고 나왔다. 평범한 회사원이 소유하기에는 드문 수술용 겸자, 멸균된 메스, 그리고 강력한 지혈제 등이 포함된 키트였다. 고열과 출혈로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도진은 어렴풋이 느꼈다. 이 여자의 손놀림이 서툴거나 당황하지 않고 마치 전장의 외과 의사나 총상처치에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극도로 정확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가위로 피에 젖어 살에 달라붙은 옷을 잘라내자 흉터로 뒤덮인 몸이 드러났다. 그것은 이 남자가 겪어온 폭력과 위험으로 점철된 삶의 증명서와도 같았다.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처 부위에 소독용 알코올을 부었다. 도진의 몸이 고통으로 크게 튀어올랐지만 그녀는 놀라운 악력으로 그의 어깨를 눌러 고정하며 상처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메스를 집어들고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사과한 뒤 탄환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 모습은 누워있는 남자의 눈에 기이할 정도로 강인하고 매혹적으로 비쳤다. 금속이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방을 채운 채 긴장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1시간여의 사투 끝에 지아는 마침내 도진의 몸에서 일그러진 탄두를 꺼내 금속 접시에 떨어뜨렸다. 쟁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위험천만했던 야전 수술의 끝을 알렸다. 그녀는 신속하게 상처를 봉합하고 붕대를 감은 뒤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했다. 그제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남자의 호흡이 여전히 약하지만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지아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도진의 곁을 지키며 열을 체크하고 이따금씩 차가운 수건으로 그의 식은땀을 닦아냈다. 고열에 시달리던 도진은 무의식 중에 그녀의 손목을 꽉 쥐었다. 하얀 피부에 붉은 자국이 남을 만큼 강한 힘이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알 수 없는 이름들과 군사 명령들을 웅얼거렸고 전장의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지아는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 또한 비밀로 감춰둔 과거 속에서 그와 비슷한 악몽과 고통의 밤들을 보낸 적이 있다는 듯이. 폭우가 지나간 뒤 도시를 깨우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깜빡 잠이 들었던 지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소파에 누워있던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방은 대충 정리되어 있었고 피 묻은 손뭉치들은 치워져 있었으며 소파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소독약 냄새만이 지난밤 낯선 남자가 이곳에 존재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유리로 된 작은 탁자 위에는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금속 물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송곳니를 드러낸 늑대 문양이 새겨진 군용 라이터였다. 그 아래 새겨진 난해한 약자들은 권력과 위험을 동시에 풍기고 있었다. 지아는 라이터를 집어들고 손바닥에 전해지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우연한 만남은 단순히 부상자를 구한 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은 평온했던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라이터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하고 존재감 없는 회사원의 껍데기를 쓰기 위해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강도진이라는 그 남자가 반드시 더 큰 폭풍을 몰고 다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길가의 무릉덩이는 마천루들의 왜곡된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마치 화려한 상류 사회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처럼 지아는 분주한 인파 속에 섞여 걸음을 옮겼다.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다가올 미래를 경계하고 있었다. 도시 어딘가에서 강도진은 붕대가 감긴 상처 부위를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지며 대한그룹 사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올린 차가운 손길을 가진 여자의 모습이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한지안의 삶은 그 어두운 골목 앞에서 걸음을 멈춘 순간부터 지루한 평화와는 영원히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권력과 음모, 그리고 전장의 악마라 불리는 남자와의 위험한 사랑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둠 속의 적들은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인간의 목숨을 말로 쓰는 거대한 체스판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대위 강도진의 체스판 위에서 가장 중요한 퀸이 되어버렸다. 계절은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의 열기를 밀어내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대한그룹 본사 건물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룹 내부는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태풍의 눈 속에 있었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에는 언제 책상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전략기획실 소속인 한지안에게 이 기간은 숨막히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무색무취한 존재감을 유지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는 3개월 전 그 비오는 밤의 기억을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고 서랍 속 라이터는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채 그저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오전 10시 대강당에 소집된 전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공간을 가득 메웠지만 단상 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소문에 따르면 새로 부임하는 보안 총괄 이사 겸 전략 고문은 군 정보부 출신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업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 회장이 직접 스카우트한 해결사라고 했다. 지아는 인파 속에 섞여 고개를 숙인 채 수첩에 무의미한 낙서를 하고 있었지만 강당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가 내뿜는 위압감은 기업 임원의 것이라기보다는 사냥터를 걷는 맹수의 그것에 가까웠다. 강도진. 3개월 전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던 그 남자가 지금 대한그룹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으로 단상 위에 서 있었다. 말끔하게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운 눈동자는 그날 밤 지안이 보았던 야수의 눈빛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짧고 간결한 취임사를 읊조렸는데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그는 회사의 안보와 기밀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내부에 숨어있는 배신자들에게 조용하지만 살벌한 경고장을 날렸다. 지아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까 두려워하며 최대한 몸을 움츠려 기둥 뒤 그림자 속으로 숨으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녀에게 숨을 곳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취임사가 끝난 후 도진이 예고도 없이 단상 아래로 내려와 직원들 사이를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행비서들이 당황하여 그 뒤를 따랐고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직원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긴장된 침묵을 유지했다. 도진의 시선은 무심한 듯 좌우를 훑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고도로 훈련된 감각을 이용해 3개월 동안 뇌리에 박혀있던 단 하나의 타깃을 찾고 있었다. 지안이 서 있는 전략기획실 라인에 도달했을 때 그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다. 지안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제발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기를 기도했지만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최고급 가죽 구두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이름이 한지안 씨입니까? 머리 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에 찬 뉘앙스는 지안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과 시선을 마주쳤고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다. 도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감정은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먹잇감을 마침내 찾아낸 포식자의 만족감과 기이한 소유욕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최대한 사무적인 태도로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 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은 입가에 아주 희미한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미소를 띠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군요. 기대하겠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 짧은 만남 이후 지안의 회사 생활은 지옥으로 변해버렸는데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질투 섞인 수군거림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회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도사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 지안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평소와 다른 묘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등 뒤에 달라붙는 끈적한 시선이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도어를 잠그고 백미러를 확인했고 기둥 뒤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라이트를 끄고 매복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3개월 전 그날 밤 도진을 쫓던 세력들이 기억 후 그녀의 존재를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안이 공포에 질려 시동을 걸려는 순간 조수석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거칠게 차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크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고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강도진이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백미러를 통해 뒤쪽의 검은 세단을 주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소리 지르면 저놈들이 바로 달려들 겁니다. 조용히 해요. 지아는 눈을 크게 뜬 채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이 손을 떼자마자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아요? 그녀의 항변에도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킷 안쪽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확인하며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당신이 그날 밤 날 살린 대가요. 놈들은 내 얼굴을 본 목격자를 절대 살려두지 않아. 도진의 설명에 따르면 그를 제거하려는 반대파 세력은 회사 내부의 부패한 임원들과 결탁해 있었고 그들은 도진이 잠적했던 기간 동안 그를 치료해준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도진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유일한 연결고리인 지안을 납치해 도진을 협박하거나 제거하려 했다. 지안은 억울함과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도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도망이라도 가라는 건가요? 그녀의 물음에 도진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도망치면 죽어. 내 시야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때 뒤쪽에 검은 세단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내려 지안의 차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운전석에 지안을 향해 명령했다. 운전석에서 비켜요. 내가 운전합니다. 지안이 망설이는 사이 사내 중 한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조수석으로 몸을 옮겨야 했다. 도지는 운전대를 잡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았고 차는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급가속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의 진동이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지아는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기둥들을 바라보며 현실감이 없는 이 상황에 현기증을 느꼈다. 추격전은 서울 도심의 밤거리로 이어졌고 도지는 능숙한 운전 솜씨로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며 추적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뒷좌석 유리창이 총격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튀었지만 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고개 숙여 그의 외침과 동시에 지아는 몸을 웅크렸고 또 한 발의 총알이 헤드레스트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아는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가방 속에 있는 비상 의료 키트를 챙기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헛웃음을 지었다. 평범한 회사원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다시금 생사가 오가는 전장 한복판에 던져진 셈이었다. 한참의 추격 끝에 도지는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차를 몰아넣어 추적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차를 버리고 지안의 손을 잡은 채 어두운 골목길을 달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밤거리는 3개월 전의 그날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모두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지아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진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어쩔 셈이죠? 내 집도 회사도 다 노출됐어요. 난 이제 갈 곳이 없다고요. 도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쫓기는 자의 불안함이 아닌 판을 뒤집으려는 승부사의 결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도진은 지안의 양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안을 꺼냈다. 숨는 것은 한계가 있어. 놈들은 쥐새끼처럼 끈질기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할 겁니다. 지안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결단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가장 안전한 은신처는 대중의 시선 속입니다. 놈들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면 당신에게 건드릴 수 없는 신분을 만들어줘야 해. 지아는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폭탄을 던지듯 선언했다. 내일 아침 전 임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한지안 씨가 나의 약혼녀라고. 그 말은 밖에서 치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충격으로 지안의 뇌리를 강타했다. 대한그룹의 실세이자 미친개로 불리는 남자의 약혼녀라니. 그것은 단순한 신분 세탁이 아니라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도진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 이면에는 그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아는 거절의 말을 하려 했으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미친 제안만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궤도로 묶여버리고 말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의 서울은 거짓말처럼 청명한 하늘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강도진이 마련한 안전가옥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지아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현실을 자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의 추격전과 총격전, 그리고 도진의 충격적인 제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침대 머리맡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정장 한 벌과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오전 9시까지 준비해 전쟁터로 나갈 시간이니까. 라는 짧고 간결한 문구는 도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지아는 옷을 집어들며 손끝에 닿는 고급스러운 원단의 감촉을 느꼈지만 그것은 마치 죄수복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 한지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미친 개 강도진의 약혼녀라는 가면을 쓰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도진의 검은색 세단이 대한그룹 본사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회사 직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도진이 먼저 차에서 내려 재킷 단추를 잠그는 모습은 마치 전투를 앞둔 장군처럼 비장해 보였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지안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길은 어젯밤 총을 쥐었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중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하지만 지안이 그 손을 잡는 순간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웃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호받는 여자여야 합니다. 틈을 보이면 놈들은 당신을 물어뜯을 겁니다. 지아는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수많은 시선이 지안의 등 뒤에 꽂혔지만 도진의 단단한 어깨가 그녀를 방패처럼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곳은 25층 대회의실이었다. 그곳에서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있었고 도진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최전무와 그 일당들이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지난 3개월간의 잠적과 관련된 의혹으로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지안의 허리를 감싼 채 들어서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최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도진은 상석에 앉아있는 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들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제 옆에 있는 한지안 씨는 제가 군 복무 시절부터 교제해온 제 미래를 함께할 약혼녀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발언의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도진은 품에서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도진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으로 그 상징성은 단순히 비싼 보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도진은 지안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지안은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을 조여오는 느낌에 숨이 막힐 듯 했으나 도진의 눈빛이 버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기에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최 전무는 분노로 붉어진 얼굴을 감추지 못한 채 비꼬는 말투로 물었다. 강이사, 회사 내규상 사내 연애는 보고 대상이 아닌가? 게다가 갑작스러운 약혼 발표라니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도진은 최 전무의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소를 지으며 받아쳤다. 제 사생활까지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안 책임자로서 제 약혼녀의 신변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어 공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제 약혼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와 대한그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도진의 선언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지안을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아닌 건드리면 폭발하는 기폭장치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최 전무는 이를 갈며 입을 다물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도진의 압승으로 기울었다. 지안은 옆모습이 날카로운 도진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왜 전장의 악마로 불리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강력한 존재의 곁에 서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이사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도진의 집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차단이 완벽해지자 도진은 연기하던 다정한 약혼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지안 앞에 던지듯이 놓았다.
혼인 계약서입니다.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상태니 서명만 하면 됩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기막힐 정도로 상세하고 엄격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제2조, 을, 한지, 아는 각강도진의 약혼녀로서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며 갑이 지정하는 모든 공식 행사에 동행한다. 제2조, 갑은 을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24시간 경호를 제공한다. 제3조,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상호 간의 사적인 감정은 일절 배제한다. 지아는 마지막 조항에서 시선을 멈추고 헛웃음을 지었다. 사적인 감정 배제라니. 이 남자는 사람의 마음조차 계약서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 계약 언제 끝나는 거죠? 평생 당신의 방패막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도진은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너머로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내 목숨을 노리는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잡아내고 그룹 내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입니다.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입니다. 그 후에는 당신에게 충분한 위자료와 함께 자유를 주겠습니다. 새 신분, 새 직장, 원한다면 해외 이주까지 지원하죠. 지아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미 그녀의 얼굴은 언론을 통해 전국의 안방으로 송출되었고 그녀의 집과 신상은 털렸을 것이다. 지금 이 방을 나가면 그녀는 곧바로 시신으로 발견될지도 모른다. 지아는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하게 서류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도진은 서류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 소유, 아니 제 책임 하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처는 제 펜트하우스로 옮깁니다. 짐은 이미 사람을 시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내 인트라넷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평소 존재감 없던 전략기획실의 한지한 대리가 황태자 강도진 이사의 약혼녀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뉴스였다. 지안이 화장실에 갔을 때 칸막이 너머로 여직원들의 적나라한 뒷담화가 들려왔다. 솔직히 얼굴은 평범하잖아. 무슨 수로 꼬신 거야? 임신이라도 해서 발목 잡은 거 아니야?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고.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의 대가였고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였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고치고 다시금 차가운 가면을 썼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진과의 계약 위반이자 적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였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도진은 보란듯이 지안의 부서 앞까지 찾아와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등장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뒷담화를 하던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도진은 지안의 가방을 직접 들어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오늘 하루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녁은 예약해둔 곳에서 먹죠. 그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엘리베이터 안 단둘이 남게 되자 지아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물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엘리베이터 숫자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적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속이지 못하면 죽는 건 당신입니다. 익숙해지세요. 앞으로 더 심한 연극도 해야 할 테니까. 도진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다.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마치 박물관 같은 공간이었다. 도진은 지안에게 게스트룸을 안내해주며 경고했다.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은 최고 수준이지만
절대 창문을 열거나 발코니에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저격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서재는 출입 금지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정보들 뿐이니까. 지아는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고립감을 느꼈다. 3개월 전 비 오는 밤. 그녀가 구해준 남자는 이제 그녀의 간수이자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다. 하지만 지아는 몰랐다. 늦은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던 도진이 모니터 화면 가득 띄워진 지안의 신상 정보를 보며 깊은 고뇌에 잠겨 있다는 것을, 그는 계약서에 사적인 감정 배제라는 조항을 굳이 넣은 이유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다. 3개월 전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살리려 필사적이었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오늘 이 사회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온기가 그의 차가운 심장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도진은 잔을 비우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그저 작전을 위한 말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맹세는 이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는 잠들지 않는 불빛들로 반짝였다. 펜트하우스의 정막 속에서 두 남녀는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밖에서는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가 펠리를 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실로 변해가는 과정은 어쩌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보다 더 치열하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 지아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하며 다짐했다. 이 미친 연극의 끝이 무엇이든 절대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3개월 전 그 밤 사람을 살리던 그때처럼 다시금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샹들리에를 타고 쏟아지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상위 1%만이 모인다는 자선 경매 파티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지연에게는 그곳이 마치 잘 꾸며진 처형대처럼 느껴졌다. 도진이 준비해준 짙은 네이비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한 기품을 드러냈지만, 몸을 조여오는 코르셋만큼이나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시선들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팔에 가볍게 손을 올린 채 레드 카펫을 걸으며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고 값을 매기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견뎌내야 했다. 도진은 그녀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단단한 근육이 느껴지는 팔에 힘을 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고개 들어요. 당신이 위축되는 순간 저 하이에나들은 당신을 물어뜯으려 달려들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한 당신은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입니다. 파티장 안은 최고급 향수 냄새와 샴페인의 알코올 향, 그리고 탐욕스러운 돈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사람들은 가면 같은 미소를 띤 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은밀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도진이 등장하자마자 장내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가 다시금 커다란 파도처럼 웅성거림으로 번져나갔는데, 그것은 미친 개가 데려온 정체불명의 약혼녀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 때문이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도진에게 다가와 겉으로는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으로는 지안을 노골적으로 품평했다. 도진은 능숙한 사교 화법으로 그들의 예봉을 꺾으며 지안을 보호했지만, 지안은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안이 실수하기만을, 촌스러운 본색을 드러내어 도진의 명예에 먹칠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들이었다. 위기는 도진이 잠시 정무수석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찾아왔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부인들이 지안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대한그룹의 경쟁사이자 유통 재벌가의 딸인 이세연이 있었는데,
그녀는 오랫동안 도진을 짝사랑해왔으나 거절당한 앙심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세연은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지안에게 다가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평범한 부서의 대리라면서요. 강 이사님 취향이 이렇게 소박하신 줄은 몰랐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화의 격이 맞지 않으면 숨이 막히던데 한지안 씨는 이 자리가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녀의 말은 정중한 존댓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지안의 출신 성분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명백한 공격이었다. 주변의 부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지안은 손에 든 클러치백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거나 자리를 피하는 대신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세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3개월 전 피 튀기는 골목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던 그녀에게 고작 말장난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의 유치한 행태는 가소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안은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세연의 샴페인 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응수했다. 격식과 품위는 출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거칠애보다는 진심이 통하는 사람을 선호하시더군요. 화려한 포장지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니까요. 지안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세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고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세연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더 날 선독서를 퍼부으려 했지만 지안은 그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다. 지안은 세연이 착용하고 있는 화려한 루비 목걸이를 잠시 응시하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런데 실례지만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혹시 최근에 불면증이나 두통이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목에 두르신 그 루비 색이 너무 짙고 탁하네요. 가공 과정에서 납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간 저급품을 오래 착용하면 피부 발진과 신경계통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진짜 루비는 빛을 받으면 투명한 핏빛을 띠지 저렇게 검붉은 색을 띠지 않거든요. 사실 지아는 대학 시절 보석감정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세연의 목걸이가 진품을 흉내낸 정교한 모조품임을 단번에 간파해냈다. 게다가 세연이 계속해서 목덜미를 긁는 행동을 놓치지 않고 의학적 지식을 덧붙여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연의 목걸이로 향했고 수군거림의 대상은 순식간에 지안에서 세연으로 바뀌었다. 재벌가의 딸이 가짜 보석을 차고 나왔다는 망신살은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이었다. 세연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목걸이를 손으로 가렸고 지아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지 않고 정중하게 목례를 한 뒤 유유히 그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소란이 잦아들 무렵 도진이 돌아왔을 때 그는 미묘하게 달라진 파티장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사람들이 지안을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아닌 묘한 호기심과 일말의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도진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눈짓으로 묻자 지안은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그때 행사장 중앙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고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단상 근처에서 와인을 마시던 고령의 국회의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경호원들이 달려왔지만 우왕좌왕할 뿐 누구도 선뜻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지아는 도진의 만류를 기다릴 새도 없이 반사적으로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자락을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쓰러진 의원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비키세요. 다들 물러나요. 그녀의 단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외침에 구경꾼들은 저절로 길을 씻다. 지아는 의원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호흡은 멈췄고
맥박은 미약했다.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증세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했다. 그녀의 가녀린 팔은 규칙적이고 강력하게 의원의 흉부를 압박했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화려한 파티장의 조명 아래 드레스 차림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고 성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도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개월 전 어두운 골목길에서 자신을 살려내던 그 밤의 기억이 오버랩되었다. 그때도 그녀는 저런 눈빛이었다. 두려움 없이 생명에 집중하는, 세상의 잡음 따위는 모두 차단해 버리는 몰입의 눈빛. 주변의 귀부인들은 피를 보거나 험한 꼴을 보는 것이 두려워 고개를 돌렸지만 지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1분, 2분, 영혼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의원의 입에서 헉 하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파티장 곳곳에서 안도의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지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지는 재킷을 벗어 땀에 젖고 흐트러진 지안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존경과 뜨거운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안을 부축해 일으키는 도진의 손길은 더 이상 계약 관계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여인을 대하는 듯 조심스럽고 애틋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환자를 이송해 갈 때까지 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인계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운 좋은 신데렐라가 아닌 기적을 만든 여인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특히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회장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으며 지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파티장을 빠져나와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다. 도지는 운전을 기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핸들을 잡았고 조수석에 앉아 지쳐 잠든 지안의 얼굴을 신호대기 때마다 훔쳐보았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드레스는 오늘 밤 그녀가 치른 전쟁의 훈장과도 같았다. 도지는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구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심장은 계약서 따위로 통제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깊이 잠들어 깨어나지 못했다. 도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침실로 옮겼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침대에 그녀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도지는 한참 동안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방비하게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와 평온한 표정은 그에게 낯선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스치는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멈칫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냉혈한이라 불리던 강도진이 여자의 잠든 모습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거두고 불을 껐다. 잘 자요. 나의 약혼녀. 그 시각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도진의 펜트하우스를 망원 렌즈로 감시하고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고 렌즈 너머의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강도진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허술해지다니. 약점이 너무 명확해졌어.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지시는 간결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오늘 파티장에서 지안이 보여준 능력의 위기감을 느꼈고 제거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평화로운 잠에 빠진 두 사람은 내일 당장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알지 못한 채 짧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이제는 말뿐인 전쟁이 아니라 진짜 피가 흐르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
지난 며칠간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도진의 펜트하우스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그 빛은 두꺼운 방탄유리에 가로막혀 실내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지 못했다. 한지아는 부엌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감싸주고 있었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파티장에서의 대담했던 행동이 아드레날린과 함께 빠져나가자 뒤늦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피로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서재 문이 열리고 도진이 나왔다. 그는 편안한 홈웨어 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긴장된 근육은 그가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지안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잠들지 못했군요. 오늘 일은 잊으려고 노력해요.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지아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잊으려고 한다고 잊혀지는 종류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 마치 내가 서커스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지안의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안정감 있게 전해져 왔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그런 진흙탕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약속하죠. 앞으로는 누구도 당신을 모욕하거나 위험하게 만들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 순간 도진의 눈동자가 지안을 향한 죄책감과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일렁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려는 찰나, 거실의 조명이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암흑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고 펜트하우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지안이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도진이 번개같이 움직여 그녀의 입을 막고 식탁 아래로 몸을 숨기게 했다. 쉿, 소리내지 마요. 전력이 차단됐어.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닙니다. 도진의 속삭임은 귓가에 닿을 듯 가까웠고 그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살기가 지안의 피부를 찌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들었다. 총기는 만약을 대비해 금고에 넣어두었기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제한적이었다. 외부 침입을 알리는 비상벨조차 울리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 시스템을 해킹했거나 보안업체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놈들은 전문가였다. 그것도 아주 유능하고 잔인한 전문가들. 현관문이 전자식 잠금 장치가 무력화되면서 소름 끼치도록 조용히 열렸다. 발소리를 죽인 검은 그림자 서너 개가 거실로 스며들듯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날카로운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도진은 지안에게 여기에 꼼짝 말고 있어라는 눈빛을 보낸 뒤 어둠을 틈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있는 장식장 뒤로 몸을 날려 첫 번째 침입자의 시선을 끌었다. 놈들이 그쪽으로 총구를 돌리는 순간 도진은 반대편에서 튀어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명치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본격적인 전투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적들은 예상보다 많았고 훈련된 움직임을 보였다. 쓰러진 동료를 뒤로하고 나머지 놈들이 도진을 향해 동시에 덤벼들었다. 어둠 속에서 금속끼리 부딪히는 불꽃이 튀었고 둔탁한 타격음과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도진은 특수부대 시절 익힌 살상 무술로 놈들을 상대했지만 좁은 실내에서 다수의 무장 괴한을 맨몸으로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그는 지안이 숨어 있는 식탁 쪽으로 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야 했기에 운신의 폭이 좁았다. 한 놈이 도진의 허벅지를 노리고 칼을 휘둘렀고 도진은 간발의 차로 피했지만 옷감이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튀었다. 지안은 식탁 아래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광경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때 도진과 엉겨붙어 싸우던 놈들 뒤로 또 하나의 그림자가 식탁 쪽으로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놈은 도진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었고 손에는 서늘한 빛을 띠는 단검이 들려 있었다. 도진은 앞선 두 놈을 상대하느라 뒤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안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이대로 있으면 그가 죽는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꽃병을 더듬어 잡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식탁볼을 걷어내고 튀어나가 있는 힘껏 놈의 뒤통수를 향해 꽃병을 내리쳤다. 쨍그랑 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기습을 노리던 놈이 비틀거렸다. 예상치 못한 공격의 놈은 신음을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 소리에 도진과 싸우던 다른 놈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분산되었다. 도진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앞에 있던 놈의 목을 감아 조르며 그대로 바닥에 매닫고 잡고 동시에 발을 뻗어 다른 놈의 무릎 관절을 짓밟아 부러뜨렸다.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쓰러진 줄 알았던 첫 번째 놈이 마지막 발악으로 품에서 예비총을 꺼내 지안을 향해 겨눴다. 이 년이 놈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리는 순간 도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지안을 감싸 안았다. 탕, 둔탁한 총성이 울리고 도진의 몸이 크게 튄 뒤 지안의 위로 무겁게 무너져 내렸다. 도진 씨. 지안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도진은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아내고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도 놈을 향해 자신의 단검을 정확히 던졌다. 단검은 놈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고 놈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치고 완전히 기절했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번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다. 지아는 자신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 도진을 밀어내며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왼쪽 어깨 뒤쪽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그녀의 옷을 적시고 있었다. 도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지안의 얼굴을 감싸주며 물었다. 다친 데 없습니까? 괜찮아요? 자신의 몸이 뚫린 상황에서도 오직 그녀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 미련한 모습에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금 내 걱정할 때예요. 당신 피가. 지안은 울먹이면서도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3개월 전 그 밤처럼 다시금 냉철한 치료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구급상자 어디 있어요? 빨리요. 도진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욕실을 가리켰고 지아는 뛰어가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전기가 나간 상태라 그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입에 물고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총알은 관통했고 급소는 피했지만 출혈이 심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지혈대를 감고 소독약을 부었다. 도진은 신음 하나 내지 않고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지만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기묘하게 관능적이었다. 지혈을 마치고 붕대를 감는 동안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지안의 눈물방울이 도진의 맨가슴 위로 떨어졌다. 도진은 다치지 않은 오른손을 들어 그녀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요. 이 정도는 찰과상입니다. 지안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왜 그랬어요? 왜 나 대신 총을 맞아요? 우리는 그냥 계약 관계잖아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끝이라서 그런 이유예요. 그녀의 물음에는 원망과 고마움 그리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흐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계약. 그래요.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하는 걸 보는 순간 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계산이나 계약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어. 그냥 당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심이었다. 지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3개월 전에는 그저 목숨을 구해주고 떠난 낯선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유일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지아는 충동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처 입지 않은 그의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그녀 또한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무언의 대답이었다. 잠시 후 펜트하우스의 비상전력이 가동되면서 희미한 조명이 들어왔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쓰러진 괴한들과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두 사람의 피가 뒤섞여 있었다. 도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괴한 중 한 놈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형 USB 저장 장치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도진이 빼돌린 그룹 내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이 들어있는 그들이 그토록 찾던 물건과 똑같이 생긴 미끼였다. 놈들이 이걸 노리고 왔군. 내 집에 숨겨뒀을 거라고 확신한 거야. 도진의 눈매가 다시 매섭게 변했다. 놈들은 단순히 경고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진의 목줄을 죄기 위해 펜트하우스까지 침입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었다. 이곳은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지안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를 대충 걸쳐 입었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맞습니다. 놈들이 펜트하우스 보안을 뚫었다면 다음 타깃은 더 직접적일 겁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놈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갈 겁니다. 도진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은 명령을 내렸다. 청소팀 보내. 그리고 그 계획 오늘 밤 실행한다. 전화를 끄는 그는 지안에게 손을 내밀었다. 준비됐습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 당신이 본 그 어떤 것보다 더 추악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 묻은 핏자국이 도진의 손과 섞여 들었다. 갈게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나도 이제 더 이상 숨어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봤죠. 나도 꽤 쓸만하다는 거. 지안의 당찬 말에 도진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짧지만 호쾌한 웃음이었다. 그래요.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 가장 용감하고 무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한 거겠지. 도진의 무심한 듯 던진 마지막 말에 지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상황은 그들에게 로맨스를 즐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엉망이 된 펜트하우스를 뒤로 하고 비상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도진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지안은 그의 허리에 팔을 둘러 부축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팡이가 되어주는 모습이었다. 오늘 밤의 습격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에 오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비장했다. 이제 그들은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늑대 소굴로 향하고 있었다. 비가 그친 서울의 밤하늘에는 붉은 달이 불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도진의 지시에 따라 도착한 곳은 인천항 구석에 버려진 낡은 컨테이너 터미널이었다. 녹슨 철문이 괴기스런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최첨단 작전 상황실이 구축되어 있었다. 이곳은 도진이 군 복무 시절부터 신뢰해 온 옛 부대원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은신처로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곳이었다. 지하는 낯선 장비들과 무장한 대원들의 살벌한 분위기에 잠시 위축되었지만 도진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대원들은 대장이 여자를, 그것도 약혼녀라 불리는 민간인을 데려왔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였으나 도진의 눈빛을 보자마자 군말 없이 상황 브리핑을 준비했다. 도진은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괴한에게서 탈취한 USB를 메인 컴퓨터에 연결하고 해독을 명령했다. 모니터에 암호화된 코드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컨테이너 내부를 가득 채웠다. 해독된 파일이 열리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경쟁사의 임원도 적대적인 정치 세력도 아닌 바로 대한그룹의 부회장이자 도진을 이 자리에 앉힌 장본인 이태준의 비밀 장부였다. 그는 겉으로는 도진을 아끼는 조카처럼 대하며 정의로운 경영인을 자처했지만 실상은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해온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도진은 배신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회사가 사실은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범죄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다. 지아는 화면 속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몸서리쳤다. 3개월 전 그 밤 도진이 총을 맞았던 이유도 결국 이 거대한 비리를 덮으려는 내부자의 소행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이제 적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도진과 지안을 내려다보며 사냥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 가져가 봤자 그들의 막강한 변호인단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력화시킬 겁니다. 도진의 부관이었던 박 팀장이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다. 도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태준 부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방, 즉 그가 직접 움직이게 만들거나 스스로 범죄를 시인하는 육성 증거가 필요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지안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미끼가 될게요. 도진이 펄쩍 뛰며 반대하려 했지만 지안은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들은 지금 초조해하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습격이 실패했고 USB가 당신 손에 들어갔다는 걸 알면 더더욱 그렇죠. 내가 USB를 가지고 거래를 제안한다고 하면 이태준 부회장은 반드시 직접 나올 거예요. 그는 의심이 많아서 남을 시키지 않고 직접 확인하려 들 테니까요. 도진은 지안의 어깨를 잡고 으르렁거렸다. 절대 안 됩니다. 놈들은 짐승이야. 당신을 이용해 나를 끌어내려 할 거고 USB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을 죽일 겁니다. 하지만 지안은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설득했다. 당신이 있잖아요. 미친 개 강도진이 내 뒤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겠어요? 그리고 이대로 숨어만 있다가는 우리 둘 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 뿐이에요. 이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도진은 지안의 눈동자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전장에 뛰어들 준비가 된 전우이자 파트너였다. 도진은 한참을 고뇌하다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내 시야에서 1초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도망치겠다고. 작전 장소는 인적이 드문 폐쇄된 화학 공장으로 정해졌다. 굵은 빗줄기가 다시금 쏟아지기 시작한 밤, 지아는 검은색 우산을 쓰고 홀로 공장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녀의 옷깃에는 초소형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숨겨져 있었고 멀리 떨어진 어둠 속에는 도진과 저격수들이 매복해 있었다. 빗소리가 시야와 청각을 방해하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오히려 은밀하게 움직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잠시 후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검은색 세단 세대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고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태준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지안을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한지안 씨라고 했나? 대담하군. 강도진 그 녀석이 겁쟁이처럼 여자 뒤에 숨을 줄은 몰랐는데 지아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품에서 USB를 꺼내 보였다. 그 사람은 내가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나는 당신들의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요. 이걸 넘길 테니 내 목숨과 안전을 보장해줘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이태준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순간 공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파 방해 장치가 작동했다. 지지직하는 소음과 함께 도진의 인이어에서 지안의 목소리가 끊겼고 위치 신호마저 사라졌다. 함정이었다. 이태준은 처음부터 거래할 생각이 없었고 도진의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역으로 덫을 놓은 것이었다. 이태준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지안을 덮쳐 제압했고 공장 곳곳에 숨어있던 중무장 용병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도진의 매복 지점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함정이다. 전원 전투 태세. 도진은 통신이 끊긴 것을 확인하자마자 인이어를 집어던지고 본능에 맡긴 짐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전은 실패했고 지아는 적의 손에 넘어갔다.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남자는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돌변했다. 도진은 어둠을 틈타 용병들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그는 소총을 사용하는 대신 단검과 카람빗 곡선형 나이프를 양손에 쥐고 근접전을 펼쳤다. 총성은 위치를 노출시키지만 칼은 소리 없이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었다. 빗속을 뚫고 날아든 도진의 칼날은 용병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적들은 하나둘씩 빗물 섞인 바닥으로 쓰러졌다. 공장 내부 이태준은 포박된 지안의 뺨을 어루만지며 비열하게 속삭였다. 강도진이 너를 구하러 올까? 아니면 제 목숨 아까워서 도망칠까? 나는 후자일 것 같은데. 지안은 묶인 채로도 굴복하지 않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사람은 당신 같은 쓰레기와는 달라. 그는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당신은 오늘 여기서 끝장날 거고. 이태준이 분노하여 손을 치켜드는 순간 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폭파되며 날아갔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온몸이 피와 빗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도진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미 그를 막으려던 수십 명의 용병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이태준을 향해 다가왔다. 이 미친 새끼가 다들 뭐해? 저놈 쏴 죽여. 이태준이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질렀다. 남은 용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지만 도진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했다. 그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총알을 피하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도진이 던진 섬광탄이 터지며 시야를 마비시켰고 이어진 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도진은 자비가 없었다. 지안을 건드린 자들에게 베풀 자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 용병이 쓰러지고 도진은 마침내 이태준의 앞에 섰다. 이태준은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탔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도진아, 살려다오. 내가 네 삼촌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원하는 건 다 주마. 돈, 명예, 그룹을 내게 넘겨주마. 도진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이태준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렸다. 그의 눈에는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무심함 뿐이었다. 당신이 줬던 그 명예라는 것 때문에 내 부하들이 죽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쳤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도진은 이태준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의 품에서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다. 방해 전파가 작동하기 전, 그리고 도청 장치가 끊어지기 전까지의 대화, 그리고 방금 전 이태준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진은 주먹을 들어 올려 이태준의 얼굴을 가격하려다 멈칫했다. 지안이 묶인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빛은 살인자가 되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도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내렸고 뒤따라 진입한 경찰 특공대에게 글을 넘겼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현장은 수습되었다. 이태준과 그 일당들은 줄줄이 연행되었고 공장 밖에는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지아는 담요를 두른 채 구급차 뒤에 앉아 있었고 도진은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마친 뒤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딱지가 앉아 험악했지만 지안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3개월 전 그 비오는 밤처럼 애처롭고 따뜻했다. 도진은 지안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묶였던 손목을 어루만졌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을 보자 그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당신을 또 위험하게 만들었어.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빗물과 눈물로 젖은 도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니요,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나를 구하러 왔잖아요. 그녀는 도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돼요. 도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지안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오며 감정을 죽여왔던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안식을 찾은 순간이었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을 알리는 서광이자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빛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다. 이태준은 잡혔지만 그 뒤에 얽혀있는 더 큰 권력의 카르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용감한 여자가 있었다. 도진은 지안을 안아 일으키며 그녀의 귓가에 나지게 말했다. 집으로 갑시다. 우리의 집으로. 지안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서로의 체온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서로의 구원자가 된 두 연인의 진정한 결합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이태준 부회장의 구속과 그 일당의 일망타진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었지만 동시에 대한그룹에게는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도진은 철저한 내부 감사와 개혁을 주도하며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냉철하고 타협 없는 리더십은 그를 단순한 보안이사가 아닌 그룹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차기 리더로 각인시켰다. 하지만 회사의 주가가 안정을 되찾고 임직원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정지해 있었다. 도진은 모든 위협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안을 바라볼 때마다 안도감보다는 깊은 고뇌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어느 늦은 오후 도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잘 정돈된 이혼 합의서와 위자료 지급 명세서 그리고 지안의 새로운 신분을 위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약속대로 지안에게 자유를 돌려주려 하고 있었다. 적들은 사라졌고 더 이상 그녀가 가짜 약혼녀라는 위험한 가면을 쓰고 자신의 곁에 머물며 표적이 될 이유는 없었다. 도진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지안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었다. 자신은 평생을 어둠과 폭력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지안은 햇살 아래서 평범한 행복을 누려야 마땅한 사람이었기에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에 계속 묶어두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같은 시각 지안은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작은 캐리어 하나가 그녀의 짐 전부였다. 지난 몇 달간 도진과 함께 겪었던 생사의 고비들,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밤들, 그리고 말없이 나누었던 위로의 눈빛들이 집안 곳곳에 유령처럼 배어 있어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떠나보내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붙잡을 수는 없었다. 만약 그에게 있어 자신이 그저 임무를 위한 파트너에 불과했다면 질척거리지 않고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그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가 서재문을 열고 나와 가지 마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대감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서재문이 열리고 도진이 걸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지나치게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지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약속했던 위자료와 정착 지원금은 당신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했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록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아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지 않고 도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결말인가요?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들이 그저 계약서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비즈니스였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원망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도진의 심장을 찔렀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고 애써 시선을 외면하며 대답했다. 당신은 빛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으면 언젠가 또다시 피냄새를 맡게 될 거고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떠나세요. 가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은 도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이자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지아는 헛웃음을 지으며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그 자리에서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파열음처럼 울렸다. 당신은 정말 바보군요. 강도진 씨. 내가 그날 밤 당신을 살린 건 돈 때문도 영웅 놀이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총알이 빗발치는 폐공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도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나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요. 지안의 외침에 도진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누가 그래요.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나는 당신 없는 평범한 일상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위험한 오늘이 더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겁쟁이처럼 혼자 멋있는 척하며 나를 밀어내려고만 하네요. 지아는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훔치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도진은 멍하니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그녀의 안전이었지만 정작 그녀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밖에는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7월의 그 밤처럼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였다. 도진은 미친 듯이 현관을 뛰쳐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숫자는 야속하게도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비상계단으로 몸을 돌려 전력 질주에 내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금 그녀를 놓치면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빗속을 헤치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귀를 때렸다. 한지안. 도진은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빗물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거리 곳곳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횡단보도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는 작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도진은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려갔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들의 경적 소리가 빗발쳤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에게 닿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지아는 누군가가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도진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왜 쫓아왔어요? 가라면서요. 행복하라면서요. 지안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도진은 대답 대신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은 뜨겁게 맞닿았다. 도진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틀렸어. 당신 없는 행복 같은 건 없어. 당신이 없는 내 세상은 다시 그 캄캄한 골목길일 뿐이야. 내가 겁쟁이였어. 당신을 잃을까봐,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까봐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어. 도진의 솔직한 고백에 지안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그녀는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빗소리에 섞여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번져나갔다. 도진은 지안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자신에게서 살짝 떼어내어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3개월 전에 살기 어린 야수도 계약관계의 냉철한 파트너도 아닌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절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이사회 때 보여주기식으로 끼워주었던 그 반지가 아니었다. 낡고 투박하지만 그가 군 시절부터 생명줄처럼 지니고 다녔던 인식표와 함께 걸려있던 작은 백금 반지였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평생을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도진은 빗물에 젖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지나가던 몇몇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도진은 세상에 오직 지안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녀에게 집중했다. 한지안, 내 과거는 피로 얼룩져 있고 내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그 어떤 전장에서도 살아남아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지휘관이며 내 삶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지안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가짜 약혼녀 말고, 계약서에 묶인 관계 말고 진짜 내 아내가 되어주겠습니까? 내가 평생 당신을 지키고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습니까? 지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는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안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도진이 일어나자마자 지안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차가운 빗방울 사이로 뜨거운 입술이 포개졌고 두 사람은 세상이 멈춘 듯한 전율을 느꼈다. 빗속의 키스는 그들이 지나온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거나 환호성을 질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비는 춥거나 우울하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화려한 꽃가루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대한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안과 턱시도를 차려입은 도진이 팔짱을 끼고 등장했다. 이제 지안은 전략기획실의 실장으로서, 도진은 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완벽한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철혈의 부부라 부르며 경외심과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다. 파티 도중 도진이 지안의 귀에 속삭였다. 지루하지 않아? 도망칠까? 지안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디로요? 또 비오는 골목길로? 도진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어. 지옥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천국일 테니까.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테라스로 빠져나왔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수많은 별들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도지는 지안을 뒤에서 안으며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그날 밤 나를 지나치지 않아줘서.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안은 도진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대답했다. 당신도요. 내 평범하고 지루했던 세상의 빛처럼 내려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사고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운명이 되어 있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 비오는 밤의 기적은 영원히 그들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을 테니까.